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탄수화물이 정말 비만의 원인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너무 자주 인슐린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평소에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또 후식으로 혈당을 높이는 디저트를 드시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항상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몸을 조절하는 비만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인슐린에 노출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배가 고프게 되고 살도 안 빠지고 심지어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붙질 않습니다. 인슐린을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인슐린 요구량이 계속 증가되게 되어 결국 췌장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 인슐린 주사를 외부에서 맞는 경우 오히려 더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성장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역할로는 지방 분해, 근육량 증가, 칼슘 저장량 증가, 면역작용 촉진, 항노화 등 인체에 엄청난 유익한 효과를 주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이러한 좋은 점들을 감소시키면서 살이 잘 안 빠지게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시즌에 쌀밥이나 탄수화물을 일단 많이 먹어서 근육량을 올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잘못된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정확하게 검사를 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이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만 코드 파트 3 A New Model of Obesity 10. 인슐린 저항 중요한 요인. 오프라 윈프리의 체중 감량 전쟁은 몇십 년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는 107.5kg이었다. 2005년에 그녀는 72.6kg까지 감량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을 했으며 개인 셰프와 트레이너까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옳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2009년에 다시 18kg의 체중을 얻게 되었을까? 체중 감량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적인 비만은 왜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울까? 비만의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비만은 0.5에서 1kg을 서서히 얻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5년의 시간이 넘는 동안 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23kg까지 얻을 수 있다. 살면서 내내 비만했던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매우 어려워한다. 반대로 최근에 살찐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훨씬 더 쉽게 해낸다. 비만에 관한 전통적인 칼로리 이론은 4.5kg을 감량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비만했던 사람이나 10년 동안 비만했던 사람이나 동일한 경험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체중이 감량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사실이다. 이와 동일하게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 또한 비만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만했던 기간과는 상관없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비만했던 기간은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는 이 요소의 영향을 단순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비만의 경우는 치료가 더 어렵다는 아이디어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만의 시간 의존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7세의 나이에 비만한 것은 그 앞으로 몇십 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만에 관한 모든 이론들은 비만의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비만을 유발한다. 음식의 선택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잊고 있다. 식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간 의존적인 인슐린 저항이다. 인슐린 저항은 악당이다. 비만, 당뇨, 지방간, 치매, 심장질환, 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현대의학의 숙적들 뒤에 숨은 실세이다. 우리는 어떻게 인슐린 저항을 가지게 되는가? 인간의 신체는 항상성이라는 기본적인 생리학적 법칙에 의해 운영된다. 만일 어떤 일로 인해 신체가 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 신체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반응하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아주 추워지면 신체는 체온을 높이며 추위에 적응한다. 만일 우리가 아주 더워지면 신체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며 더위에 적응한다. 적응력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모든 생리적 시스템에 필요한 요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체는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신체는 변화로 인해 안정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은 어떤 반응일 것일까? 이전에 설명했듯이 호르몬은 세포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더 이상 세포의 수용소에 맞지 않는다면 그 세포는 인슐린 저항을 가지는 것이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포도당은 세포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함을 인지한다. 남은 포도당들은 문 밖에 쌓이게 된다. 포도당이 결핍된 세포들은 더 많은 포도당을 요구한다. 이에 보상하기 위해서 신체는 더 많은 열쇠를 생산해낸다. 여전히 열쇠는 자물쇠에 맞지 않지만 더 많은 문이 열리고 일반적인 양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10개의 열쇠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열쇠는 2개의 포도당 분자를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을 연다고 생각해보자. 10개의 열쇠로 20개의 포도당 분자들이 세포 내로 진입을 할 것이다. 저항의 경우에서 열쇠들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다. 열쇠당 오직 1개의 포도당 분자만이 세포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10개의 열쇠로 10개의 포도당 분자들만이 세포 내로 진입할 것이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총 20개의 열쇠를 생산해낼 것이다. 이제 20개의 포도당 분자들이 세포 내로 진입하겠지만 이는 우리가 열쇠를 늘렸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이 진행되면 우리의 신체는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세포 내로 적당량의 포도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슐린 수치의 증가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인슐린 저항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높은 인슐린 수치는 비만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슐린 저항을 유발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는 열쇠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물쇠에 있는 것일까? 인슐린은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호르몬이다. 아미노산 서열이나 다른 측정 가능한 요인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인슐린 저항의 문제는 수용소에 있다. 인슐린 저항의 경우에서 인슐린 수용소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며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왜?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생물학적 시스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생물학적 저항에는 다른 많은 예시들이 존재한다. 인슐린 수용소 문제와는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시들은 저항의 문제의 빛을 비추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항생제 저항. 가장 먼저 항생제 저항부터 살펴보자. 새로운 항생제가 신체에 소개되면 이 항생제는 그 임무를 다하여 죽여야 할 박테리아들을 모두 죽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박테리아들은 높은 항생제 복용량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약물의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정한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은 치료가 어려워질 것이며 감염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슈퍼 박테리아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항생제들은 박테리아들은 내성으로 인해 그 효과를 잃기 시작했다. 항생제 저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알렉산더 플리밍은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1942년에 이르렀을 때 2차 대전을 위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페니실린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의 1945년 노벨강의 페니실린에서 플리밍은 내성을 예견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사람은 미생물을 죽이지 못하는 적은 양의 복용량을 복용하여 미생물들을 죽이지 못한 대신에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자. 미스터 X는 목이 아프다. 그는 페니실린을 구매하여 연쇄상구균을 죽이는 데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약을 복용할 것이다. 연쇄상구균은 죽지 않는 대신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1947년에 항생제 저항의 가장 첫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닥터 플리밍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것일까? 그는 항상성을 이해한 것이다. 노출은 내성을 유발한다. 방해받은 생물학적인 시스템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생제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에 저항성을 가지는 미생물들은 생존하여 번식할 것이다. 결국 내성을 가지는 미생물들은 신체를 정복할 것이고 항생제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항생제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생제의 사용을 엄격히 줄여야 한다. 불행히도 항생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이 대부분 쓰는 일반적인 방법은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다. 이는 항생제 내성을 더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의 증가는 항생제 저항을 유발한다. 바이러스 내성. 그렇다면 바이러스 내성은? 우리는 어떻게 디프테리아, 홍역, 소아마비와 같은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백신의 발전 이전에는 바이러스 감염 그 자체가 감염의 내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어릴 적에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생 동안 홍역 바이러스에는 다시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작동한다. 노출은 저항을 유발한다. 백신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영국 시골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제너는 우유를 짜는 여성들이 이미 소두창 바이러스와 접촉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천연두 바이러스에 내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796년에 그는 의도적으로 어린 소년에게 소두창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비슷한 바이러스인 천연두 바이러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약해진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은 질환을 직접 앓지 않고서도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내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높은 투여량, 접종을 반복하는 것은 더 큰 내성을 가지도록 한다. 약물 내성. 코카인을 처음 시도하면 아주 강렬한 반응을 얻게 된다. 약에 취한다. 하지만 이 마약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그 강렬한 정도는 점점 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강렬함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시도하기도 한다. 마약을 시도하면 신체는 그 효과에 내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는 저항력이라고도 불린다. 사람들은 진통제, 대마초,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벤조디아제핀,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 약물 내성의 기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물은 호르몬과 유사하게 세포 표면의 수용소에 결합하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모르핀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한다. 약물에 장기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신체는 수용소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반응한다. 역시 항상성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만일 자극이 너무 심하다면 세포 수용소들은 조절될 것이고 열쇠들은 자물쇠 구멍에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생물학적 시스템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약물은 약물 내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악순환. 저항의 발전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그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생제 저항의 경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항생제의 복용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생제를 복용한다. 약물 내성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섭취량을 점점 더 늘린다. 이는 일시적으로 저항성을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저항성은 더 높고 지속적인 단위에 반응하기 때문에 복용량을 늘리는 것은 실제로 저항력을 높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코카인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항생제가 더 많이 사용되면 더 높은 단계의 항생제 내성이 생겨날 것이다. 이 순환 과정은 더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자가 강화적인 순환, 악순환이다. 노출은 저항으로 이어진다. 저항은 더 높은 단계의 노출로 이어진다. 이 순환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더 높은 양의 복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적인 효과를 가진다.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의 효과를 줄인다. 더 많은 코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코카인의 효과를 줄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정리해보자. 항생제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한다. 높은 복용량은 내성력을 높일 것이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내성을 유발한다. 더 많은 바이러스는 내성력을 높일 것이다. 약물은 약물 내성을 유발한다. 높은 복용량은 내성력을 높일 것이다. 이제 본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인슐린 저항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한다. 만일 인슐린 저항이 다른 형태의 저항과 유사하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슐린 자체의 높고 지속적인 수치이다. 만일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면 인슐린 저항을 가지게 될까? 이것은 검사하기 아주 쉬운 가설이다. 운이 좋게도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진행되었다. 증거들. 인슐린 종은 다른 질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슐린을 많은 양으로 분비하는 드문 종양이다. 환자의 인슐린 수치가 증가하면 그 환자의 인슐린 저항의 단계는 올라간다. 이는 보호 기제이며 좋은 것이다. 만일 인슐린 저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높은 인슐린 수치는 재빠르게 저혈당을 유발할 것이다. 저혈당은 발작과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체는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신체를 보호한다. 항상성이 적용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에 반응하여 인슐린 저항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한다. 인슐린 종을 제거하는 수술은 환자의 인슐린 수치를 극적으로 낮춘다. 종양이 사라지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극적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된 증상들 또한 사라진다. 그러므로 높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인다. 우리는 간단히 인슐린 종의 증상을 복제하면 된다. 우리는 정상적인,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정상 수치보다 높은 양의 인슐린을 투여하면 된다. 인슐린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40시간의 인슐린 투여는 대상의 포도당 사용 능력을 15% 줄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15% 더 높아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렇다. 나는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나는 누구든 그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인슐린을 투여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인 생리학적인 수준의 인슐린 수치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만, 당뇨의 병력이 없는 남성들은 96시간 동안 일정하게 인슐린을 투여받았다. 실험의 마지막에 그들의 인슐린 민감도는 20에서 40%로 감소하였다. 결과들은 놀라웠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이 건강하고 젊은 마른 남성들은 인슐린 저항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 이것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한다. 만으로도 이 남성들의 당뇨에 걸리게 하고 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인슐린 수치는 이 정도로 높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인슐린은 2형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자주 처방된다. 가끔 그 투여량은 꽤 높다. 여기서 질문은 높은 인슐린 투여량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할까이다. 1993년 연구는 이 효과를 측정하였다. 환자들은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과정을 시작하였다. 6개월 내에 그들은 하루 0 인슐린에서 100단위 인슐린까지 그 투여량을 높였다. 그들의 혈당 수치는 아주 잘 조절되었다. 하지만 인슐린 투여량이 더 높아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졌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이다. 그들의 혈당은 나아졌지만 당뇨는 악화되었다. 이 환자들은 약 8.7kg의 체중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300칼로리 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를 유발하기도 한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날 온 하늘을 덮은 작빛 구름